학생들이 좋아하는 블렌디드 러닝 2부입니다. 자, 2부에서는 한 학기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세부 전략과 운영 기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특히 이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에 능수능란해지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특히 줌을 기준으로 해서 줌 초신자에서 전문가 되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몇 가지 어떤 설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내가 이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블렌디드 수업 전중 후 체크리스트. 자, 이것은 한 학기를 관통하면서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을 이렇게 한 학기 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진행하시면 성공적인 그러한 성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제목인데요. 자, 두 가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세팅은 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자, 요 밑에 줌 메뉴가 나타났죠. 네, 줌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눌러서 제가 교수님들께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을 행복하고 유쾌한 비대면 수업 줌 초심자에서 전문가 되기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줌으로 강의하라 라는 책을 냈는데 많은 줌 수업을 잘하는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모아서 줌으로 강의하라 라는 제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책을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고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줌의 기본 세팅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줌은 항상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줌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탕화면 아래 작업 표시줄을 보시면 삿갓 모양의 꺽쇠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숨겨진 아이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인데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실행 중인 앱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파란색의 줌 앱도 보일 겁니다. 자, 이 줌 앱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업데이트 사용 가능이라고 뜬다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아래 보시면 회의가 종료가 되면 다운로드가 다시 시작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회의를 종료해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후에 다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줌 수업을 수강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교수님들께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줌을 동시에 활용하시면 좋은 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줌 앱을 검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열기라는 버튼이 떠 있으면 이미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업데이트라고 뜬다면 새로운 버전이 나왔으니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줌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기본 세팅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줌으로 강의할 때 이와 같은 세팅을 갖추고 합니다. 강의하기가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태블릿으로 판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화면 공유는 노트북에서 하고 주석 작성은 태블릿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제가 화면을 잠시 공유 중지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이패드를 준비했는데요. 똑같은 화면이 보이죠? 네. 자, 제가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자,
통통통통. 자, 화면 속에 반응이 조금 더 늦네요. 0.1초에서 2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요 정도 시차를 가지고 0.1초에서 0.2초 정도 딜레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느린 곳에서는 딜레이가 조금 더 많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이렇게 아이패드를 동시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하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터치했을 때 주석 아이콘이 보입니다. 자, 이걸 누르고 그럼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펜, 도형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제 얼굴에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다 그렸는데 지금 여기 하트가 이렇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지우기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싹 지워집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지우고 별 그리고 지우고. 제가 이것을 강의할 때처럼 제 밑에 내려놓고 여기다 공중에다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랫말 가사인데요. 자, 이거 어떤 노랫말인지 혹시 아실까요? 88 서울 올림픽의 주제가였던 핸드 인 핸드의 첫 소절입니다. This is our time to rise abo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이 있기 때문에 글씨 쓰기가 편합니다. 갤럭시 탭에도 펜슬이 있고요. 이렇게 펜이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주석 작성하는 게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강의하실 때도요. 밑줄을 긋는다든지 중요한 부분을 체크한다든지 혹은 글씨를 쓰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지우기 버튼 누르면 바로 지워지니까요. 자, 아이패드를 어떻게 제가 이 줌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아이패드에 줌 앱이 있어서요. 이 줌 앱을 누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또는 초대 링크 타고 들어와도 되고요. 제 컴퓨터에 있는 줌과 뭘 이렇게 연동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절대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마치 학생이 자신의 아이패드로 들어오듯 그냥 이 아이패드가 자기가 줌을 열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네, 얘도 또 한 명의 참가자가 되는 거죠. 자, 개념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를 공유해 볼게요. 자, 이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2대 이상의 기기가 줌에 접속하면 오디오 하울링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디오 하울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오디오 연결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화면을 중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아이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오디오 연결을 끊어 놓은 상태라 마이크 모양이 없고 오디오 연결 이렇게 지금 버튼이 여기 보입니다. 오디오 연결. 제가 오디오를 다시 연결해 볼게요.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 이거 누르면 얘가 이제 오디오가 작동합니다. 네, 이제 오디오가 들리는데 하울링이 생기죠. 음소거를 해도 보시면 음소거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하울링이 생깁니다. 자, 점점점 더보기 누르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에 오디오 연결 끊기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자, 지금 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셨죠? 제가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PPT로 만들어 두었는데 제가 PPT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교수님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자, 스마트폰 꺼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줌에 접속을 한번 해보죠. 스마트폰에서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설치되어 계신 교수님들은 저를 이제 따라오세요.
자, 줌 앱을 선택하신 다음 이때 로그인 하지 마시고요. 자, 로그인 하지 마시고 회의 참가로 들어옵니다. 자, 로그인 하지 마시고 회의 참가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 입력, 그리고 이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의 참가 누른 다음에 암호를 누르시면 입장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디는 제 줌 아이디고, 자, 교수님들의 줌 화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화면을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교수님들도 컴퓨터 상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줌에 이제 접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마우스 포인터를 왼쪽 상단으로 가져갑니다. 자, 지금 여기 마우스 포인터 좀 작지만 보이시죠? 얘를 초록색의 아이콘, 회의 정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요 회의 정보를 클릭하시고 보면 현재 회의 아이디와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와 암호를 그대로 스마트폰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에서 자, 여기 자, 줌 앱을 실행시키시고요. 회의 참가로 들어옵니다. 그럼 위에 아이디를 여기 지금 보이시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의 경우는 777-333-0158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요 아이디 입력하신 다음에 참가자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쓰시면 뭐 갤럭시 S20 혹은 뭐 아이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걔를 지우시고 이렇게 저는 홍영일 갤럭시 폰 이렇게 썼네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참가.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자, 암호 여기도 있죠. 54321. 자, 이거는 제 거고요. 교수님들은 교수님들 걸 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암호 입력하고 들어오면 자, 비디오를 켜고 시작할 거냐, 끄고 시작할 거냐. 일단 저는 비디오를 끄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면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 얘를 눌러줘야 오디오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도 하울링이 생기죠. 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면을 터치해 보시면 메뉴가 생기는데요. 오른쪽에 점점점 더보기 누르고 오디오 연결 끊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오디오 연결 끊기. 네, 그러면 아까 음소거 버튼이 사라지고 오디오 연결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오디오 연결 버튼을 다시 누른 다음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선택해 주셔야 다시 얘가 오디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디오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얘는 이렇게 화면만 보는 것이죠. 다시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디와 이름을 입력하시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 보시면 밑에 메뉴가 생깁니다. 자, 이때 하울링이 생긴다. 자, 그러면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오디오 연결 끊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음소거 버튼, 즉 마이크 모양이었는데 처음에 아이콘이 이것이 이렇게 헤드셋 모양으로 바뀌면서 오디오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연결하려면 이 오디오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오디오 연결 끊는 거를 컴퓨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컴퓨터에서는 음소거 버튼 옆에 있는 꺽쇠를 누르시고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도 오디오가 끊어지고 오디오 연결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곳에 자, 음소거 버튼 옆에 꺽쇠를 누르고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디오 연결 버튼으로 바뀐 게 보입니다. 다시 연결하려면 얘를 누르고 컴퓨터 오디오 참가하면 되는데요. 자, 얘를 끊고 스마트폰에 오디오 연결을 눌러서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면 이제 음소거 해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노트북은 이제 차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참가자 목록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홍영일 서울대는 노트북이고요. 홍영일 아이패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패드입니다. 자, 제 아이패드고요. 그리고 지금 제 스마트폰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마이크 아이콘이 갤럭시 폰에만 활성화되어 있고 마이크 게이지가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얘는 제가 점점점 누르고 오디오 연결 끊기를 한 다음 다시 노트북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오디오 연결 누르고 컴퓨터 오디오 참가.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의 마이크 아이콘은 사라지고 노트북 마이크 아이콘이 다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 아이패드나 또는 스마트폰에서는 학생들이 보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주석 작성을 이 위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 편한 주석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새로 장만해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스마트폰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는 하지만 똑같이 주석 작성할 수가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자, 그러면 스마트폰도 연필 모양의 주석 아이콘이 생겨요. 그러면 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자, 제 얼굴에 다시 한번 하트 그려볼까요? 네. 손가락이라서 좀 뭉툭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이라이트 하거나 밑줄을 긋고 체크하고 뭐 동그라미 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눌러서 그냥 싹싹 이렇게 지우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아마 수년 전에 구입했던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쓰지 않고 책상 서랍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 유심 칩을 꽂을 필요도 없어요. 통신사 이렇게 가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 와이파이만 딱 설정해서 연결하시면 어떤 기계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없으면 손가락으로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자를 눌렀을 때요.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아이패드가 각각의 참가자로 들어와 있다는 거 보이시죠? 즉 독립적인 한 명의 각각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이패드랑 노트북을 뭐 어떤 세팅을 해서 연동을 한다거나 이런 막 머리 아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얘도 그냥 한 명의 참가자고 아이패드도 또 한 명의 참가자이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노트북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동시에 접속했을 때 좋은 점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태블릿으로 학생 입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세상 쉬운 주석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태블릿을 공동 호스트로 지정하여 회의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 호스트를 지정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자, 제가 참가자 목록을 다시 열어서 홍영일 갤럭시 폰을 공동 호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공동 호스트는 줌 유료 회원에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회원에서는 안 돼요. 자, 공동 호스트 만들기 선택 홍영일 갤럭시 폰님을 이 회의의 공동 호스트로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참가자 목록에도 홍영일 갤럭시 폰 괄호 열고 공동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 호스트라는 것은 호스트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스트라면 여기 보시면 모두 음소거가 가능하죠. 예, 호스트에게 주어지는 기능인데요.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 참가자를 눌러볼게요. 자, 참가자 누르고 그럼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마이크 게이지가 움직이는 거는 현재 노트북입니다. 이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선택하고 음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공동 호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이크를 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 노트북에는 음소거가 해제되어 있죠.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소거를 누르면 네, 노트북에 음소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강의할 때
학생들이 실수로 마이크를 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 음악 소리가 들린다든지 혹은 뭐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럴 때 자, 누가 마이크를 켰네요. 자, 마이크 음소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조용히 참가자 누르고 그냥 음소거 하면 돼요. 그 마이크 켜진 학생이 딱 보이거든요. 그 마이크 켜진 게 보여요. 그래서 딱 누르고 음소거하면 굳이 학생들에게 막 뭐 마이크 꺼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스트 기능이에요. 자, 유료 회원이시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듀얼 모니터 사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글 모니터 사용과 듀얼 모니터 사용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해 두면 좋은데요. 자, 줌 앱을 실행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설정 메뉴를 눌렀을 때 자, 위에서 세 번째 듀얼 모니터 사용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얘를 체크하지 않으면 싱글 모니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설정인 것이고요. 얘를 체크하면 모니터 2대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화면이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요. 화면 공유했을 때 자, 비디오 썸네일이 화면 오른쪽 모퉁이에 이렇게 뜹니다. 듀얼 모니터 사용을 하겠다고 체크를 하시면 자, 물론 모니터가 2대일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할 때 비디오 썸네일이 한쪽 모니터 귀퉁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니터에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PPT를 공유하고도 학생들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듀얼 모니터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할 때 기본 세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교수님께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태블릿을 안 쓰는 오래된 것도 괜찮아요. 펜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접속한 상태에서 참가자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실 필요 없어요. 로그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잖아요. 얘는 그냥 익명의 참가자로 들어오시면 돼요. 회의 나가기 하고 처음부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줌 앱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로그인 하지 마시고 회의 참가 누른 다음에 이 회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자, 화면 왼쪽 상단에 초록색 회의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이디와 암호가 있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777-333-0158 그리고 이름 바꾸시고요. 자, 얘는 아이패드니까 제가 홍영일 아이패드라고 썼네요. 그리고 참가. 그리고 암호가 있으면 여기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54321 그리고 계속. 그리고 비디오는 사용하지 않음. 그쵸? 제가 이 웹캠은 노트북에서 찍고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지금 이 컴퓨터에 웹캠이 없다면 얘 비디오를 켜주고 얘를 웹캠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접속할 때 처음부터 오디오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실수로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선택했다. 그러면 하울링이 생기죠. 그럴 때 얼른 점점점 더보기 오디오 연결 끊기. 네,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강의하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했을 때 여기서 주석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화면이 그대로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다. 그리고 얘를 공동스트를 지정하면 참가자 버튼 누르고 이 참가자들의 마이크를 음소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기본 세팅만 충분히 이해하셔도요. 줌으로 강의할 때 자신감이 한 2배, 3배 확 올라갑니다. 사실 줌으로 강의하는 게 번거롭고 대면 강의보다 몰입도가 떨어진다. 사실 교수님이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고서요.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요. 자, 그러면 자, 주석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자, 주석 열기 누르고 여기 보시면 그리기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지우기 지워요. 그리고 나서 PPT 슬라이드 넘기려고 클릭했는데 클릭이 안 되고 또 그려져. 아이고, 그럼 또 지워. 이 마우스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우스 포인터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해도 뭐 사각형 그렸다가 지우고 또다시 마우스 포인터 찍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슬라이드 넘기랴, 또 주석 작성하랴, 또 학생들하고 말하면서 막 그 참가자 목록도 열어보랴, 너 채팅창 보랴,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우스로 이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강의하기에는 약간은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좀 산만하죠. 그러다 보니 교수님이 PPT 읽어내느라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대면에서 강의를 잘하는데 이 줌에서는 이거 완전 아마추어가 됐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 접속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주석 작성, 지금 제가 엄청나게 정신없게 설명했던 이 주석 작성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하고서 모든 걸 쓰고 지우고가 그냥 여기서 다 되니까. 그러면 노트북은 슬라이드를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처음 딱 생기고 나서 저도 작년 3월, 4월 달에 조금 정신없이 강의를 하다가요. 중간에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강의에 자신감이 생겼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홍영일 교수님 줌 강의는 정말 찐 줌 수업이다. 정말 줌을 너무 편안하게 강의하신다. 그래서 학생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세팅이니까요.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의 전중후. 자, 처음부터, 그러니까 개강 전부터 그 학기 말, 그 평가까지 요 흐름을 쫓아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수업 전에 2가지, 수업 중에 2가지, 수업 후에 3가지, 그래서 총 7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게 제 강의 핵심입니다. 자, 수업 전. 자, 2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계획서에, 이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 또는 플립 러닝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미리 명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진도는 무조건 동영상 강의로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혹은 강사가 혼자 진도 나가느라고 혼자 설명하면서 그것을 줌으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럴 때 이것을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이다. 이건 완전 너무 끔찍하다. 이런 표현을 써가며 되게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도 나가는 수업을요, 동영상 강의로 하지만 화상 수업은 소통이 있으면 오히려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쌍방향으로 할 때는 제가 앞서 왜 화이트보드 띄워놓고 주석 작성해가며 소통을 했잖아요. 그런 일종의 소통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줌은 반드시 소통할 것, 이 개념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10주는 동영상 강의 올려주고 3주는 줌으로 수업을 한다. 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또는 사전 학습을 동영상 강의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줌으로 소통을 한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 강의면,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5시간,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렇게 많이 시간을 쪼개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럼 이거는 동영상 강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영상 올려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5시간은 이제 줌에서 만나가지고, 그럼 줌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뭐 Q&A를 해도 좋고, 아니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리마인드 해주는 강의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때 토론을 해도 좋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이 가장 충실하고 알차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실라버스에도, 자, 이 강의는 사전 온라인 강의, 사전에 동영상 강의를 먼저 학습을 하고 교실에서 또는 화상 수업으로는 주로 활동 수업을 많이 한다. 자, 이렇게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강의 계획서 이 평가의 항목에 보면 혹시 참여도를 얼마나 보통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는 이거를 20에서 30%까지 늘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공지사항에다가 밝혔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는 참여도 점수를 20% 합니다. 때로는 30%까지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성실성을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여러분이 공부한 흔적을 많이 남기면 유리하다. 흔적을 많이 남길수록 유리하다라고 하고 이 모든 흔적은 패들렛에 주로 남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LMS의 그 토론 게시판 그리고 패들렛이라는 거는 오픈 그 공개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많이 남기게 합니다. 저는 특히 손필기를 시키거든요. 제 강의에 몰입시키기 위해서 줌으로 강의할 때 무조건 손필기를 시킵니다. 학생들이 비디오를 끄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줌 강의할 때 반드시 손필기를 한 다음에 강의 종료 직후 이거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게 합니다.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학생들이 절대 딴짓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들었다는 걸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날짜별로 올리고 특히 이 패들렛은 이게 지금 패들렛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다른 학생들이 올린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서로가 경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패들렛. 자, 그 다음에 소통. 자, 이거는 제가 이제 LMS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매주 수강 후기를 달게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짧게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학생들에게 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매주 후기를 쓰고 리플을 달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강의에 대한 소감을 반드시 쓰고 다른 학생의 후기 글에 3개 이상 리플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제를 매주 해야 됩니다. 매주. 학생들은 이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끔찍한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정말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강의실이 되게 풍성해지겠죠. 이 끔찍한 경험을 기분 좋은 긍정적 경험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노하우인데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일단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감을 표현해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다. 취지. 여러분들의 소통 그리고 뭔가 제대로 배운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자, 이런 취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학생들은요, 특히 학부생들은 이런 거 취지 얘기해도 그냥 일종의 그 꼰대가 하는 잔소리 이렇게 인식이 될 뿐 본인들이 번거로운 거를 더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제가 더 강조합니다. 수다 떠는 시간이다. 과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겨라. 그리고 성적에 들어가니까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학생들은 불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네 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요 네 가지를 하고 나서 비로소 이 과제가 끔찍한 과제가 기분 좋은 과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첫째. 자, 1, 2, 3, 4번 나올 겁니다. 1번. 강의 내용은 요약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원고나 교재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팍 줄여주는 거죠. 이거는 소통이 목적인 거지 강의는 뭐 요약하라는 뭐 그냥 영혼 없이 하는 이런 과제 기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요약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부담스러우면 요약 안 해도 된다.
자, 또 2번.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어도 좋다. 예를 들어서 나 자녀 백신. 그래서 2차까지 끝냈다. 네. 그래서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갈 거다. 지금 여행사랑 지금 어디 가려고 예약 좀 막 이런 이야기 해라는 거죠. 그래서 토론방 제목을 수강 후기 나눔이라고 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이 4번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불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냐면 게시글을 쓸 때 제목을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뭐 후기 이렇게 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나 혹은 클릭을 유도하는 요즘 말로 어그로 끄는 그런 제목을 써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학생들이 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 강의를 1년만 일찍 들었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텐데 막 이런 반응들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클릭할까요? 네, 막 클릭합니다. 이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어그로성 글이지만 솔직하게 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썼고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제대로 느낌을 잘 전달하네요. 흐흐흐. 비트코인이란 단어에 끌려서 클릭을 했는데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 시선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크크 어그로성인 줄 알고 웃으면서 클릭했지만 생각보다 뼈대가 있는 제목이었군요. 자, 이런 식의 그 리액션 그 댓글이 달리면 이 글을 쓴 당사자 이 김민재 학생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질까요? 이 분위기가 학기 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이에요. 학생들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든지 자기 글 조회수 올려보겠다고 쓰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면 수강생이 20명 미만인데도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클릭하고 또 클릭해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강의도 20명인데 한 주에 100개가 넘어간다는 건 1인당 5개 이상의 글을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의무사항은 4개인데 5개를 쓴다는 거는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리플을 달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적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학기 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성을 반영한다고 해서 흔적을 많이 남기라고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에 그 실제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어야 된다는 거. 재밌어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글을 읽을 때 다른 학생 글을 클릭해보는 재미. 그 클릭할 때 그 설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이번 학기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번 학기에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거.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서강대학교, 여긴 대학원 수업입니다. 교육대학원 수업인데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토론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개강이 조금 한 주 늦어서 이제 5주차가 막 시작했고 현재 1주, 2주, 3주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3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강생이 40명인데 40명이 모두 참여했는데 게시글이 30개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본인의 의견을 안 올린 학생이 10명 있죠. 얘네들은 댓글로만 다 4개를 꽉꽉 채운 겁니다. 제가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의견이 없을 때는 댓글만 써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다 있어요. 자, 이 강의의 취지는 이런 거다. 부담 갖지 마라. 그리고 성적에 무조건 들어간다. 언급할 필요 없다. 소소한 이야기 나누어라. 그리고 제목을 쓸 때는 어그로성 제목을 써라. 다 보이시죠? 자, 그랬더니 자, 이런 식으로 네. 막 이런 거 있어요. 교수님 강의는 유죄. 그럼 댓글이 무려 16개나 달려있죠. 네. 그리고 조회수가 80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세 줄 이 댓글도 보시면 학생들이 상당히 진솔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약간 아부성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순간이 절정일 수 있나? 제 강의를 듣고 생각난 질문을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이번에는 자, 인하대학교인데요. 자, 하나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6주가 현재 시작이 됐고, 자, 여기는 한 4주차나 하나 열어볼까요? 자, 4주차에, 자, 동영상을 듣고 댓글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역시 본인의 글 하나, 동료 후기 댓글 3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28개의 댓글이, 게시글이 올라져 있고, 특히 앞부분으로 갈수록 리플이 엄청나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 하나에 엄청난 리플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수업 전, 중, 후 중에 수업 전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뒷짐지고 코 푼다라는 말이 정말 가능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제 이름을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아, 교수님이 항상 보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수업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업 중. 자, 수업 중에는 예측 가능성 전략,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전략.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수업 설계 모형에서는 특히 지금 보니까 사범대 학생들 많이 계시네요. 예측 가능성을 설계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실 겁니다. 예측 불가능성도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 전략은 아무리 잘해도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갖는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만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불만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강의가 저절로 만족하는 강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 감동을 극대화하려면 예측 불가능 요소를 넣어야 된다. 자,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성 전략을 써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주요 수업 활동, 퀴즈, 과제, 토론. 즉 학생들에게 늘 부담이 되고 무겁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고해서, 그러니까 자주 리마인드 해줘야 됩니다. 리마인드를 친절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불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안 생기게 한다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들은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답변이 없다고, 그래서 이 질문이 없어서 불만을 갖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미리 약속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올리는 질문은 일주일 안에는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 하나만으로도 학생들이 질문을 올려놓고 기다리지 않는 거죠. 불만이 사라집니다. 예측 가능성. 하지만 이런 예측 가능성 전략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감동이 되지 않는다. 감동 포인트는 어디서 오느냐? 예측 불가능성 전략에서 온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연애할 때 그 깜짝 이벤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매주 후기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거 4개씩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어떻게 했냐면, 자, 공지사항에 한번 가볼까요? 자, 공지사항에 6주차. 그러면 자,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여기 자, 보이시죠? 제가 갑자기 벌써 중간고사 시즌이 되었습니다 라고 운을 띄우면서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때니까 4개를 쓸 필요 없다. 본인 글 1개나 댓글 하나. 원래는 4개를 써야 되는데 4개.
근데 이거를 한 개만 써도 된다. 근데 한 개도 꼭 본인의 의견을 쓸 필요 없이 댓글만, 리플만 달아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저는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어요. 6주차에 이렇게 부담을 확 덜어줄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마치 학생들에게는 갑작스런 선물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예측 불가능성 전략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인데 그 남친이나 여친이 미리 예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딱 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 어떻게 할지 고민 생겼다. 원래 나는 문제은행 10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굳이 시험을 안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다. 그래서 제가 한두 주 더 관찰을 하고 가벼운 대체 과제, 이게 영화 후기거든요. 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는 제 수업의 특징인데요. 이거를 마치 그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선물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원래 의도예요. 이게 원래 제 계획입니다. 근데 학생들에게는 뭐야 정말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PPT로 가볼게요. 제가 오늘 밤을 샜더니 목이 깔아앉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고사 전후에 부담을 갑자기 줄여주거나 혹은 수업 참여도가 좋다는 이유로 시험을 안 보고 과제로 대체해준다거나 이런 거 예측 불가능성 전략이죠. 이게 강의평가 점수를 5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제가 4.3 맞을 것 같으면 4.9로 확 뛰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천을 할 때 그 학생들 강의평가 추천하잖아요. 그 every time인가요? 그 강의평가 올리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 막 올려요. 홍영일 교수님 강의는 할 거는 엄청 많은데 부담을 안 주셔서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제대로 그 수업에 집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왜 예측 불가능성 전략이냐? 도파민 호르몬의 원리를 쓴 겁니다. 도파민은 도파민 호르몬, 얘는 보상이 주어질 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거죠. 게임할 때 어떤 스테이지를 딱 우리가 깼을 때 하는 그 느낌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리 예측이 돼요. 그러면 보상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파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 예상이 되면 실제로 보상이 주어질 때 정작 도파민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마신 커피의 맛과 향이 너무나 훌륭해서 단번에 매료된 커피 마니아 A 교수. 도파민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급기야 커피 원두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연구실에 출근한 A 교수는 오랜만에 분쇄기 꺼내서 커피를 원두를 가는 거죠. 그 물을 끓이고 여과기 설치해서 원두 커피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레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리스타의 손길이 필요한가? 역시 왜 내가 하니까 좀 그렇지? 이렇게 실망을 할 찰나에 엉뚱하게도 옆방에 있는 B 교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어이 A 교수 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향이 좋아? 나도 한 잔 줘. 라고 하면서 B 교수님 도파민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B 교수님은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도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학생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줄 거면 미리 실라버스에 미리 적어놓지 말고 갑작스레 선물처럼 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학기에 한두 번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밸런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균형. 우리가 보통 강의는 진지해야 돼. 강의는 궁서체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통제하려고만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 수업 자체가 인내해야 되는, 견뎌내야 되는 수업으로 돼버리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 전략으로 그 지루함을 덜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을 한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하고 피드백할 거냐? 3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샘플이 될 만한 과제를 자세히 피드백하고 공개한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학생들 과제를 피드백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과제를 피드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하는 거죠. 이때 선택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세하게 피드백을 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과제 피드백을 하는 걸 더 고마워하고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수님이 월급 받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특별히 고맙다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냥 그 교수님이 그냥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코멘트 이런 식으로 보통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감흥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선택적으로 상세하게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디테일한 피드백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의 수준을 가늠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상세하게 피드백을 하는 그 과제가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이왕이면 내 거 말고 다른 학생 거.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난절하게 피드백을 해서 해부해 놓은 걸 보고 자기 거는 간접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걸 선호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일부 과제는 특성상 모두 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이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 자, 두 번째, 학생들의 과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들렛 이렇게 개방형 플랫폼에 올리면 비교가 돼서 자신의 수준을 가늠할 뿐만 아니라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찰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나는 가끔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흔적을 남겨놓으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수님이 항상 주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전, 중, 후 전체의 흐름, 플로우를 쭉 훑어가면서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PPT에서 키보드에 B를 누르면 키보드에 B, 그럼 이게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블랙 처리가 됩니다. 제가 W를 누르면 흰색이 되겠죠? 제가 W 한번 눌러볼까요? W. 그러니까 이게 흰색이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한번 글씨 써볼까요? 자, 온라인 수업 설계. 일단 단계를 나눠라. 수업 전, 중, 후로 구분한다. 자, 수업 전에는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이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자, 대면, 비대면. 자, 비대면도 요 두 가지가 있죠. 동영상, 그 다음에 실시간.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실시간, 토론. 실시간은 화상, 동영상 강의는 녹화해서 올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제공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적인 소통장치. 그래서 매주 후기와 댓글. 자,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 2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중. 자, 수업 중에는 역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죠. 예측 가능해야 된다. 동시에 예측 불가능해야 된다. 자,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활동들은 예측 가능성 전략을 쓰는 겁니다. 미리미리 예고하는 거죠. 미리 예상하고 있어. 자, 2주 후에 토론이야. 자, 이제 과제가 데드라인 2주 남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디데이가 2주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예측 불가능성 전략은 어디다 적용하면 될까요? 학생들이 반가워하는 거, 학생들이 환영하는 거, 그러니까 가볍고 즐거운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은 갑자기 선물처럼 주는 거죠. 그게 구별하기 되게 쉽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측 가능성 전략, 부담되는 것만 교육에서는 해야 된다,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교육도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네,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 전략. 자, 마지막으로 수업 후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과제 피드백은 선택과 집중 피드백을 하라.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개형 플랫폼, 대표적으로 패들렛입니다. 이런 걸 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동료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체, 수업 전중의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수업의 요소들을 배치할 것인지, 이 중에 한 서너 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강의할 때, 혹은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께서 강의할 때 좀 도움을 주신다면 강의 만족도를 확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주석 작성 누르면 이렇게 주석 툴바가 생기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이 주석 툴바에서 오른쪽 끝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png 파일로 저장이 돼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요것도 하나 기능 알아두시면 좋아요. 화면 공유 중에 주석 툴바에서 오른쪽에 저장 버튼 누르면 화면이 그대로 저장이 된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자, 탐색기에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다 지울게요. 여기 탐색기에서, 여기 지금 어디냐면 내 문서 폴더 밑에 줌, 거기에 지금 현재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크린샷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캡처하면 컨트롤 C 하면 컨트롤 V에서 붙여넣어야 되는데, 얘는 컨트롤 V 붙여넣기 안 해도 자동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팁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주제로 1부, 2부 나누어서 교수법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중간중간 제 연락처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제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요, 무조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홍영일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라든지, 자, 어떤 질문도 환영입니다. 자, 제 연락처 띄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